제1부 세계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의 탄생. 프롤로그. 일본은 어떻게 562조 엔의 순대외 자산을 갖게 되었는가? 한 나라의 부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 수출액, 외환 보유액, 기업의 시가총액. 그러나 한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융적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순대외 자산 넷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퍼지션 NIIP입니다. 순대외 자산이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이 그 나라 안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뺀 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1800조 엔이고 외국인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1200조 엔이라면 일본의 순대외 자산은 약 600조 엔입니다. 이 숫자가 플러스라는 것은 그 나라 전체가 해외에 대해 순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바로 이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 일본의 숫자는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2026년 5월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일본의 대외 자산은 1805조 6342억 엔이었습니다. 대외 부채는 1243조 8838억 엔이었습니다. 그 차이, 즉 일본의 순대외 자산은 561조 7500억 엔이었습니다. 2024년 말에 533조 500억 엔보다 23조 6500억 엔 증가했습니다. 대외 자산은 한 해 동안 141조 3597억 엔 8.5% 증가했고 대외 부채도 117조 7102억 엔 10.5%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해외에 1800조 엔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일본 기업, 일본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투자회사, 가계, 정부와 중앙은행. 이 모든 경제 주체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합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세계 최대 채권국 지위를 이해하려면 일본 정부의 재정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의 대외 대차 대조표를 봐야 합니다. 제1장. 채권국이라는 말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은 흔히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표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 각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세계 최대 수준의 순대외 자산 보유국 또는 세계 최대의 순대외 채권국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재무 상태와 일본 전체의 대외 재무 상태는 서로 다릅니다. 일본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업과 금융기관, 보험회사, 연기금, 가계 등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합치면 외국인이 일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문장은 동시에 참입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전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순대외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정부의 국내 재정과 국가 전체의 대외 자산은 서로 다른 장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두 개념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제2장. 일본의 순대외 자산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일본의 561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일본은 빠르게 산업화를 진행했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기계, 전자, 화학, 정밀기기. 일본 기업들은 생산 능력을 확대했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은 급속하게 높아졌습니다. 일본 제품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가 미국 시장으로 들어갔고 텔레비전과 카메라, 전자제품이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일본은 상품을 팔아 외화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소득과 기업이익, 금융자산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적이었습니다. 제3장. 수출흑자라는 첫 번째 축적 엔진. 일본 경제의 초기 해외자산 축적을 이해하려면 경상수지를 봐야 합니다.
경상수지는 단순히 상품을 얼마나 많이 수출했는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해외 투자 소득, 이전 소득 등을 종합한 대외 수지입니다. 전후 일본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는 상품 수지 흑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 해외에서 상품을 팔았습니다. 수출 대금이 일본으로 들어왔습니다. 국내의 저축이 증가했습니다. 기업은 투자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증가했습니다. 다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즉, 수출, 소득, 저축, 투자, 생산성, 향상, 수출. 이라는 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일본 경제의 첫 번째 성장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4장 1985년 플라자 합의가 바꾼 일본의 운명. 1985년은 일본 경제의 해외 자산 축적에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미국 달러화에 비해 엔화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수출 기업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과 유럽에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외 생산 기지를 늘렸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유럽으로 진출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생산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기지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세계 곳곳에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5장 일본에서 만든 상품에서 세계에서 운영하는 일본 기업으로.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일본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 모델은 이랬습니다. 일본 공장 생산, 해외 수출, 수출 대금 유입. 그러나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하면서 사업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세웁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그러면 그 매출과 이익은 미국 현지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소유권과 이익의 일부는 일본 경제와 연결됩니다. 이제 일본은 상품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자체를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두 번째 축적 엔진이었습니다. 제6장 일본의 해외 자산은 얼마나 빠르게 커졌는가? 일본의 순대외 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 속도는 매우 두드러집니다. 일본 재무성 자료를 보면 2020년 말 일본의 순대외 자산은 약 356조엔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 말에는 472조 1890억 엔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말에는 533조 500억 엔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에는 561조 7,500억 엔이 되었습니다. 즉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약 5년 동안 순대외 자산이 약 205조 엔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약 58%에 해당합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약 60조 9천억 엔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도 약 23조 7천억 엔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4년의 증가폭은 매우 컸습니다. 2023년 472.2조 엔에서 2024년 533.1조 엔으로 약 12.9%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이 매년 그만큼의 무역 흑자를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율과 해외 주식 가격, 직접 투자 자산의 가치 상승 등 평가 효과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일본은행과 일본재무성은 국제투자대조표의 변화를 분석할 때 거래에 따른 증가뿐 아니라 환율과 시장 가격 변화에 따른 평가 변동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7장 숫자로 보는 일본의 해외 자산. 2025년 말 일본의 대외 자산 1805.6조 엔을 구성하는 항목을 보면 일본 경제의 성격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해외 직접 투자 자산은 384조 5,350억 엔이었습니다.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은 768조 6,530억 엔이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포함한 준비 자산은 213조 6,720억 엔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투자와 파생금융상품 등을 포함해 전체 대외 자산이 1,805조 6,340억 엔에 달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만 합쳐도 약 1153조 엔입니다. 즉 일본의 해외 자산은 단순히 외환 보유액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기업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생산시설과 기업 지분, 일본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과 채권, 그리고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이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8장. 일본은 왜 이렇게 많은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일본의 저축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 전후 고도성장기에 높은 가계저축과 기업저축을 축적했습니다.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국내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일본의 막대한 금융자산은 점차 해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회사, 연기금, 은행, 자산운용사, 기업. 이들은 장기적으로 해외 자산을 늘렸습니다. 일본은행의 장기 분석에서도 일본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확대와 기관 투자자의 해외 증권 매입이 일본의 대외자산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제9장. 더 놀라운 변화. 무역 흑자보다 투자 소득이 중요해졌다. 여기에서 일본 경제의 가장 중요한 구조 변화가 나타납니다. 과거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를 생각하면 대부분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해외에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산에서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이자가 들어옵니다. 해외 자회사의 이익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국제수지에서는 1차 소득수지 프라이머리 인컴 밸런스라고 부릅니다. 2025년 일본의 1차 소득수지 흑자는 무려 41조 5,903억 엔이었습니다. 같은 해 일본의 전체 경상수지 흑자는 31조 8,799억 엔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일본의 1차 소득수지 흑자가 전체 경상수지 흑자보다도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은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지만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투자 소득이 이를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일본의 무역 서비스 수지는 4조 2,415억 엔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1차 소득 수지에서 41조 5,903억 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상수지는 31조 8,799억 엔 흑자가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일본 경제가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단순한 수출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일본은 해외 자산이 소득을 만들어내는 자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제10장. IMF가 본 일본의 변화. 이 현상은 일본 정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구조 변화가 확인됩니다. IMF 연구진은 일본의 경상수지 구조가 장기간에 걸쳐 변화했으며 상품 무역에서 발생하는 흑자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반면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수지의 중요성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1차 소득수지는 순대외 자산의 확대와 기업저축 증가에 따라 증가했다고 설명합니다. IMF 연구진이 주목한 또 하나의 특징은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 자산에서 얻는 수익률입니다. 일본은 해외에 상당한 직접 투자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의 해외 투자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경쟁력은 이제 단순히 일본에서 무엇을 만들어 해외에 파는가 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일본 기업이 세계 곳곳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되었습니다. 제11장. 일본 경제학자들이 주목한 또 하나의 변화. 일본은행 국제국의 후쿠마 노리타카 모리시타, 켄타로 나카무라 다케시 연구진은 일본의 국제수지, 장기 변화를 분석하면서 해외에 축적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해외에 축적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 수익률이 미국과 영국보다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아시아 지역의 제조업과 운송장비 분야가 중요한 수익원이라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일본이 해외에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규모만으로 경제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제12장.
일본의 2025년 숫자가 보여주는 새로운 경제 구조. 2025년 일본의 국제 수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역 수지는 8,487억 엔 적자였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3조 3,928억 엔 적자였습니다. 따라서 무역 서비스 수지는 4조 2,415억 엔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1차 소득 수지는 41조 5,903억 엔 흑자였습니다. 그 결과 경상 수지는 31조 8,799억 엔 흑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 경제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상품을 팔아서만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에 축적한 자산이 돈을 벌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수출해서 돈을 벌고, 해외 자동차 공장에서 돈을 벌고, 해외 기업 지분에서 배당을 받고, 해외 채권에서 이자를 받고, 해외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자산을 늘립니다. 일본 경제는 이미 상품 수출형 경제에서 자산소득형 경제로 상당 부분 이동한 것입니다. 제13장 561조 엔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힘. 그러나 일본의 순대외자산 561.8조 엔을 전부 일본이 벌어놓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경제학적 구분입니다. 국제투자대조표는 단순히 당의 연도의 투자 흐름을 누적한 장부가 아닙니다. 자산의 시장 가격이 변합니다. 환율이 변합니다. 기업의 주가가 오릅니다. 채권 가격이 변합니다. 해외 자산의 엔화 환산 가치가 변합니다. 이러한 평가 효과가 순대외 자산의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에도 일본의 대외 자산은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의 순취득뿐 아니라 외국 증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2025년 대외 자산 증가 141.4조 엔 가운데 외국 증권 가격 상승에 따른 평가액 증가가 약 48조 엔에 달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1년 동안 증가한 해외 자산의 상당 부분은 일본인이 새롭게 해외 자산을 사들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해외 자산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국제금융을 분석할 때 반드시 평가 효과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14장 엔화 약세는 일본의 해외 자산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 환율도 중요합니다. 일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달러나 유로 등 외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해외 자산의 엔화 환산 가치가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이 미국에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엔화 환율이 달러당 100엔이면 그 자산은 1조 엔입니다. 그런데 달러당 150엔이 되면 같은 100억 달러가 1조 5천억 엔이 됩니다.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공장을 하나 더 짓지 않았는데도 엔화 기준 자산은 5천억 엔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에 따른 평가 효과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순대외 자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증가액 전부를 일본이 그에 새롭게 저축하거나 투자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행 역시 국제투자대조표의 변동에는 거래뿐 아니라 환율과 시장 가격 변동이 함께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제15장 일본의 가장 위대한 경제적 변화. 일본 경제의 진정한 변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해외에 투자해 이제 해외 자산이 다시 일본을 위해 돈을 벌어주는 국가가 되었다. 처음에는 노동과 기술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본을 축적했습니다. 자본은 해외로 이동했습니다. 해외에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본이 다시 소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경제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노동소득 중심 경제에서 자본소득 중심 경제로의 이동입니다. 제16장 이것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유. 이 이야기가 일본 경제의 역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역시 세계적인 수출국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전자제품. 한국은 세계 시장에 상품을 판매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 돈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축적한 자본이 앞으로 또 다른 소득을 만들어내도록 만들 수 있는가? 일본이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된 것은 단순히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출과 저축에서 발생한 자본을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세계 곳곳에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일본의 배당과 이자, 기업 이익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경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에필로그. 일본은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돈을 벌게 만든 나라다. 2025년 말 일본은 1805.6조 엔의 대외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대외 부채는 1243.9조 엔이었습니다. 그 차이인 순대외 자산은 561.8조 엔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숫자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2025년 일본의 1차 소득 수지는 41.6조 엔 흑자였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대외 수지는 4.2조 엔 적자였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투자 소득이 그것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일본 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일본의 힘은 세계에 무엇을 팔 수 있는가? 였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힘은 여기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세계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은 대한민국과 상당히 다른 경제 구조를 보여줍니다. 한국도 수출 강국입니다. 한국도 해외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세계 곳곳에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수십 년 먼저 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이제 해외에 거대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으로도 연간 수십조 엔의 순소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진짜 힘은 자동차 한 대를 더 수출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이미 축적해놓은 자본이 매일 돈을 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수출 국가에서 자산 국가로, 무역 흑자 국가에서 투자 소득 국가로, 상품을 파는 국가에서 세계의 자산을 소유하는 국가로. 일본의 세계 최대 채권국 지위는 이 장대한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언제까지 세계의 상품을 팔기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세계의 자산을 소유하고 그 자산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소득을 만들어낼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서 한국 경제의 다음 30년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 NAVER COMSEAN 1321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후원 계좌 NH농협 352-2350-4319-13